양과는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흉부에 맑은 공기가 가득 차자 이대로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양과는 검총에 묻혀있는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해녀 고인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망설였다. 그때 절벽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눈을 뜨고 아래를 바라보니 신조가 양과와 같은 방법으로 절벽을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신조는 비록 몸이 크고 무거웠지만 다리 힘이 워낙 좋아서 순식간에 양과가 있는 바위 위로 올라왔다. 신조는 양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괴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수리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안타깝구려. 그렇지 않으면 독고 선배님의 생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신조가 눈을 껌벅거렸다. 그러더니 발을 뻗어 검총에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다소 흥분이 되었다. 어쩌면 검과 함께 무공 비급이 있을지도 몰라. 신조는 부지런히 돌멩이를 치웠다. 돌무더기 밑에는 넓고 평평한 석판이 있고 그 위에 장검 세 자루와 긴 석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양과는 우선 첫 번째 검을 집어들었다. 검 아래쪽 석판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강하고 예리한 검이니 배지 못할 것이 없었다. 20살 이전에 하삭의 군웅과 겨루면서 사용하였도다. 이 검으로 많은 영웅과 싸워 이겼다. 검을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는 약 4척에 달했고 검 전체에 푸른빛이 풍겼다. 분명 보검임이 틀림없었다. 양과는 검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그 곁에 있는 긴 석판을 집어들었다. 석판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잠이 영검은 30살 이전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로운 사람을 실수로 해쳐서 후회하며 이 검을 깊은 계곡에 버리도다. 원래 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없고 석판만 있는 이유는 독고구패가 잠이 영검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양과는 석판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검을 집으려다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깜짝 놀란 양과가 떨어뜨린 검을 자세히 보니 겉보기에는 그저 거무스름한 평범한 검으로 보였는데 엄청나게 무거웠다. 길이는 3척 정도 되고 무게가 7, 80근은 좋게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무거운 검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려 했으니 놓칠 수밖에 없었다. 양과는 다시 힘을 주어 검을 집었다. 검날은 그다지 예리한 것 같지 않았고 검의 끝도 다소 뭉툭했다. 실전에서 이렇게 무거운 검을 어찌 쓴단 말인가? 양과는 궁금증이 일어 검 아래쪽 석판에 새겨진 글을 더 읽어보았다. 중검은 날이 없으나 구태여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40살 이전에 이 검을 들고 천하를 누볐도다. 독고 선배는 이 무겁고 무딘 검으로 천하를 평정했단 말인가? 그 무공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양과는 중검을 내려놓고 세 번째 검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검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세 번째 검은 도리어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전혀 무게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목검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지라 몸체와 자루는 이미 썩어 있었다. 검 아래쪽 석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40살 이후에는 풀, 나무, 대나무, 돌 등 그 어떤 것도 검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 후 수련을 통해 검 없이 검을 이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로구나. 양과는 공손한 태도로 목검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존경심의 탄식이 절로 나왔다. 양과는 혹 석판 밑에 무공 비급 같은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왠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신조가 긴 울음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숙여 중검을 입에 물고 양과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곤 또 한 차례 길게 울더니 갑자기 왼쪽 날개를 휘둘러 양과의 머리를 공격했다. 날개에서 이는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순간 숨이 막힐 듯 했다. 신조의 날개는 양과의 머리에서 약 한 척쯤 떨어진 곳에 멈추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짧게 두어 번 울어댔다. 그제야 양과는 신조의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신조가 들려준 중검은 너무나 무거워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양과는 중검을 내려놓고 첫 번째 보았던 예리한 검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조가 갑자기 양날개를 접더니 몸을 획 돌린 채 양과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화가 난 듯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양과는 곧 신조의 의도를 알아채고 웃으며 대답했다. 수리형 나더러 중검을 쓰라는 말이군요. 양과는 단전에 기를 모으고 왼팔에 힘을 주어 천천히 중검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신조는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왼쪽 날개를 뒤로 휘저어 중검을 쳤다. 엄청난 힘이 검으로부터 전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양과는 급히 운기에 충격을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눈앞이 어지러워지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양과는 입안에 느껴지는 강한 쓴맛 때문에 눈을 떴다. 신조가 진한 자색의 무언가를 양과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양과는 입안에 느껴지는 비릿한 냄새가 싫었지만 영물인 신조가 주는 것이라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동그란 것을 씹으니 껍질이 터지면서 쓰고 떫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비리고 써서 정말이지 삼키기가 어려웠다. 양과는 당장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신조의 성의를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어 억지로 삼켰다. 잠시 후 양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깊게 숨을 들이쉬니 기분까지 맑아졌다. 양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발을 움직여 보았다. 놀랍게도 조금의 피곤이나 힘든 느낌도 들지 않았다. 기력을 회복한 양과는 얼른 중검을 다시 집었다. 놀랍게도 중검을 들기가 훨씬 수월했다. 내가 먹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양과가 중검을 들자 신조가 짧은 울음소리를 내더니 또다시 날개를 펼치며 공격해왔다. 양과는 감히 응대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피하려 했으나 신조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앞으로 다가와 날개로 공격했다. 실로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공격이었다. 양과는 신조가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아무리 영물이라 해도 신조도 결국은 짐승이었다. 적당히를 모르는 신조의 공격은 실로 위협적이었다. 만약 저 엄청난 힘을 가진 날개에 맞기라도 한다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 뻔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양과가 바위 끝까지 몰려도 신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양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검을 횡으로 들어막았다. 그러자 신조가 부리로 검을 쪼았다. 그 충격에 팔이 마비되는 듯하면서 검을 놓칠 것만 같았다. 신조는 즉시 오른쪽 날개를 횡으로 휘둘러 양과의 다리를 공격했다. 깜짝 놀란 양과는 훌쩍 몸을 날려 신조의 머리를 넘어 바위 안쪽으로 들어갔다. 신조가 바로 공격해올까봐 착지를 하자마자 검을 뻗었다. 그러자 신조의 부리와 검이 다시 맞부딪혔다. 순간 양과는 엄청난 충격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다. 수리형, 난 독고대엽이 아니라고요. 양과는 양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신조는 낮은 소리로 울부짖더니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신조의 동작은 무공의 초식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아마도 독고구패는 신조와 함께 살면서 신조를 상대로 무공을 연마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독고구패의 무공을 신조가 전수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벌떡 일어난 양과가 소리쳤다. 수리형, 다시 갑니다. 양과는 신조의 가슴을 향해 중검을 내질렀다. 신조는 왼쪽 날개를 뻗어 검을 막더니 오른쪽 날개를 힘차게 펄럭였다. 그 힘이 정말이지 너무나 엄청나서 날개 끝에 이는 바람이 마치 물인 고수가 장풍을 바라는 것만 같았다. 양과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이 너무 무겁다 보니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방어라고 하면 경공을 써서 옆으로 피하는 게 전부였고 공격이라고 하면 바보스럽게 검을 앞으로 뻗는 게 고작이었다. 이렇게 몇 차례 공수를 주고받으니 양과는 숨이 차고 피로해서 그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양과가 헐떡거리고 있으면 신조는 두어 걸음 물러나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그렇게 양과와 신조는 몇 시즌 동안 이런 식으로 무공을 겨루다 절벽을 내려와 동굴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신조는 양과에게 어제 먹은 자색의 둥근 것을 3개 더 주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슨 짐승의 담낭 같았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양과가 처음 신조를 만났을 때 신조는 독사를 먹어치우고 구렁이와 사투를 벌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뱀의 담낭이 아닐까? 독사의 담낭이라면 혹시 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제 이것을 먹고 나니 기운이 부쩍 솟는 듯했다. 게다가 양과는 체내에 이미 맹독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이 든 음식을 먹는다 한들 더 이상 악화될 일도 없었다. 양과는 거침없이 짐승의 담낭을 먹은 후 자리에 앉아 운기조식했다. 이상하게도 평소 기가 잘 통하지 않던 혈도까지도 시원스럽게 뚫렸다. 양과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왠지 모르게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양과는 벌떡 일어나 중검을 들었다. 양과는 기운이 넘치는 듯 중검을 쳐들고 동굴 밖으로 나가 신조와 함께 검수를 수련했다. 여전히 양과가 수세에 몰리기는 했으나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검을 사용해 가끔은 제법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며칠 무공을 수련하고 나니 이제는 중검도 처음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중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예전에 배운 검술은 초식의 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한 기교만을 중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고 선배가 남긴 중검은 날이 없으나 구태여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화려한 초식을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위력은 어떤 검술의 기교보다도 대단한 듯했다. 그리고 매일 신조가 주는 짐승의 담낭을 먹은 탓인지 내공뿐 아니라 팔의 근력도 점차 강해졌다. 더구나 체내에 독이 발작할 때의 고통도 점차 가벼워지더니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소용녀 생각이 날 때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동굴 밖을 한가롭게 거닐던 양과는 골짜기에서 큰 독사 3마리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 모두 배가 갈라져 있었다. 역시 양과의 생각대로 그동안 자신이 먹은 건 뱀의 담낭이었다. 그런데 죽은 뱀의 모습이 조금 특이했다. 죽은 뱀들은 맹독을 가진 듯 금빛을 발했고 머리가 삼각형이었다. 신조가 실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런 뱀들의 담낭을 많이 먹은 탓인 듯했다. 이렇게 한 달여가 지났다. 양과의 실력도 이제 신조의 공격을 충분히 받아낼 정도가 되었다. 검을 휘두를 때도 제법 힘이 실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무거운 중검을 휘두를 때 생기는 바람 소리를 듣노라면 기분이 상쾌해졌다. 스스로 무공이 크게 진보했음을 느껴서인지 예전에 배운 무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런 기초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한들 이 심오한 무공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조가 비록 영물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말 못하는 짐승이었다. 양과가 무공을 수련하도록 길을 안내해줄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 심오한 경지를 깨우치는 건 모두 양과 자신의 몫이었다. 게다가 신조는 무공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단지 엄청난 실력을 가졌을 뿐 독고구패와 함께 무공을 겨루던 때의 습관을 기억해 그대로 흉내내는 것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은 일어나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수리형,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 오늘은 수련을 쉬어야 할까 봅니다. 그러자 신조가 양과의 옷자락을 물고 동북 방향으로 두어 차례 잡아 끌더니 옷자락을 놓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어딜 가려는 걸까? 양과는 말없이 중검을 들고 뒤를 따랐다. 양과의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얼마쯤 갔을까? 귀가 멍멍하게 울리도록 우렁찬 물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골짜기에 들어서자 크고 높은 폭포가 나타났다. 그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백룡과도 같았고 물이 떨어져 흘러가는 기세가 잠옷 대단했다. 나뭇가지며 커다란 돌이 물줄기를 따라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폭포에서 수증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폭포의 기세가 어찌나 엄청난지 은근히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신조가 양과의 옷을 물더니 물가로 잡아 끌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뜻 같았다. 수리형, 물살이 이렇게 센데 나더러 여길 들어가란 말이오? 그러자 신조는 물고 있던 양과의 옷을 놓고 고개를 치켜들며 한 차례 길게 울더니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물속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서더니 왼쪽 날개를 펼쳐 폭포를 따라 내려오는 큰 돌멩이를 쳐올렸다. 위로 올라갔던 돌멩이가 내려오자 또다시 날개를 펼쳐 쳐올리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 다음에는 날개를 오른쪽으로 휘둘러 돌멩이를 오른쪽 언덕으로 쳐올렸다. 시범을 보인 신조는 다시 양과 곁으로 돌아왔다.
양과는 신조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아마도 독고구패는 비가 올 때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검수를 수련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한테는 무리한 수련법이었다. 양과가 망설이며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자 신조가 머리를 쑥 내밀어 양과를 밀었다. 얼떨결에 양과는 그만 물속으로 첨벙 떨어졌다. 양과는 얼른 천근추를 사용하여 조금 전 신조가 서 있던 바위 위로 몸을 옮겼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까짓거 좋아, 독고 선배도 사람인데 그분이 한 걸 나라고 못하겠어. 양과는 기를 모아 경류를 거스르고 서서 중심을 잡았다. 그러나 거친 물살을 따라 불규칙하게 떠내려오는 돌멩이를 쳐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빠르게 쓸려 내려오는 돌을 쳐보려고 정신을 집중할수록 평지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체력이 고갈되었다. 얼마나 버텼을까? 급기야 양과는 현기증을 느끼며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검으로 물밑을 짚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양과는 남은 힘을 짜내 무트로 뛰어올랐다. 땅에 착지한 양과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신조가 또다시 그를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수리형은 정말 엄격한 스승이군. 그래, 독고 선배도 이렇게 혹독한 수련을 했으니 그만한 경지에 올랐겠지. 수리형이 내 성장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내 어찌 그 성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양과는 눈을 감고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차츰 적응해가는 양과였다. 그런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물이 점점 불어나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가슴까지 올라왔고 이제 목까지 물이 튀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무공 수련도 좋지만 이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양과는 무트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계곡가에서 지키고 서 있던 신조가 이를 봐주지 않았다. 양과가 무틀 향해 뛰자 양과의 발이 아직 땅에 닿기도 전에 날개를 휘둘러 양과를 밀었다. 검을 휘둘러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신조의 힘에 밀려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하는 수 없이 양과는 바위 위에 서려 했으나 물은 이미 키를 넘어 바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물에 빠진 양과의 입속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양과는 잠시 호흡을 멈추고 양발에 힘을 주어 수면 위로 떠올라 입속에 물을 내뿜은 후 다시 물속에 잠겼다. 강한 물살이 머리를 치며 흘러내려갔다. 그러나 양과는 마치 물에 박힌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선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점차 정신이 맑아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졌다. 겨우 물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기는 했지만 검으로 내려오는 돌을 쳐내지 못하면 수리형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승부욕이 강한 양과는 이번에는 기어이 해내리라 다짐했다. 물속에서도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나뭇가지며 돌을 볼 수 있었다. 양과는 검을 들어 돌을 쳤다. 물속인지라 검도 훨씬 가벼웠고 돌도 가벼웠다. 그러나 쉽사리 쳐지지는 않았다. 양과는 온몸의 기력이 빠질 때까지 검으로 돌을 치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다리가 휘청거릴 지경이 되어서야 물속에서 나왔다. 양과는 혹여 신조가 또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양과가 물속에서 훌쩍 뛰어 땅에 오르려 하자 신조가 당장 날개를 휘둘러 공격해왔다. 수리형, 나 좀 살려주시오. 양과는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검을 휘둘러 신조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몇 합 겨루지 않아 신조가 양과에게 밀려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가. 어느새 무거운 중검을 휘두르는 게 자연스러운 양과였다. 수리형, 미안하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강해졌다는 사실에 양과는 더할 수 없이 기뻤다. 겨우 반나절 수련했을 뿐인데 평소 열흘 정도 수련한 것보다 더한 효과를 본 것 같다. 그러는 사이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내일은 계곡물이 지금처럼 험난하지 않을 것이다. 양과는 욕심이 생겼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기력이 회복되자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 검수를 수련했다. 한참 수련을 하고 땅에 올라와 보니 신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위 위에 자색 담낭 2개가 놓여 있었다. 기력이 쇠해 있을 양과를 위해 신조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양과는 그런 신조가 너무나 고마웠다. 양과는 동그란 담낭을 정성스럽게 삼키고 운기조식한 다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밤이 깊도록 검수를 수련했다. 이날 물속에서의 수련을 통해 양과는 검술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이치에 따라 검을 사용하니 그야말로 무너뜨리지 못할 게 없을 듯했고 검의 날이 예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중검이 아닌 보통의 예리한 검을 이런 식으로 휘두르면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부러지고 말 것이었다. 그날 밤 마침내 비가 그치고 은은한 달빛이 계곡을 비추었다.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던 양관은 이제 중검의 이치를 모두 깨달았으며 더 이상 물속에서 검술을 수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독고 선배가 살아있어 직접 검법을 전수해준다 해도 이 이상의 것을 가르쳐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앞으로 내공이 점차 강해지면 목검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속함과 민첩함으로 승부를 가리는 옥녀심검과 이 검법은 같은 이치였어. 다만 옥녀심검은 여자를 위한 검법인지라 무거운 무기를 쓰지 않았을 뿐 가볍고 민첩함과 무겁고 강함은 모두 무학의 정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 중검무봉과 천라지망 모두 무학의 최고 경지인 거야. 양관은 달빛 아래 고요히 펼쳐진 계곡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심오한 무공을 독고 선배는 아무에게도 전수받지 않고 스스로 고안해냈다니 참으로 총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독고 선배가 이 중검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또 신조가 준 뱀의 담낭을 먹고 내공이 강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신조가 자신을 도와 무공을 수련하도록 인도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심오한 검술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고 선배는 패배를 원한다 하여 구패라고 했다지. 그럼 나는 검의 이치를 구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익힌 검술은 독고구검이라 하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